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디오와 고막 채널입니다. 오늘은 불가지론자의 철학탐구라는 코너에서 윤리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오른쪽 화면에 제가 조그만 사진을 붙여놨죠. 루루의 사진인데 이 사진의 제목이 뭔가 하면 똥덩어리 앞에서 취한 루루의 태도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루루가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자고 있었어요. 보통 그럴 때는 제 방에 들어와서 저 공방에 들어와서 이 녀석이 뽀뽀를 막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잠을 깨워요. 근데 그날은 뽀뽀를 하는 대신에 제 팔을 툭툭 치면서 저를 잠을 깨웠어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나오라는 얘기죠. 나가보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녀석이. 떨어진 똥덩어리를 가만히 노려다보고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치워달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그러니까 종이를 치우니까, 치워서 배변판에 올려놓으니까 비로소 그때야 거실 가운데 쪽 놀러가서 공 가지를 놀러가는 겁니다. 뛰어가는 겁니다, 이 녀석이. 이 광경을, 우연히 만난 이 광경을 보고서 저는 많이 웃기도 했지만 또 많이 놀랐어요. 도대체 윤리란 무엇인가? 윤리라는 것이 인간 사회만 존재하는 것인가? 동물계에도 윤리에 해당하는, 윤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윤리에 해당하는 어느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이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진으로부터, 루루의 이런 태도를 찍은 사진으로부터 우리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윤리의 사진적 정의는 무엇이냐? 나와 타인 사이의 사회적 관계의 규범이다. 나 혼자만 산다면 윤리가 필요 없겠죠. 그리고 윤리학의 사진적 정의는 인간의 사회적 행위에 대한 도덕적 가치 판단과 규범을 연구하는 거. 이렇게 어렵게 정의를 내렸지만 그럴 필요 없이 윤리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바로 윤리학이죠.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윤리적 규범이라는 것은 이거 교통법규에 비교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윤리를 교통에 비교해 보게 된 거예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또 불었는데. 예를 들어서 강화문 내거리에 자동차를 꽉 차 있는데 거기서 만약 그 내거리에서 사방에서 달려오는 차들이 교통 질서를 지키지 않고 마구 자기 급하다고 막 달린다고 해보세요. 다 부딪히고 불이 나고 막 사람들이 죽고 난리가 나겠죠. 윤리적 규범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통법규 비교는 아주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이.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입니다만. 즉,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나와 타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윤리가 필요한 거예요. 윤리의 존재론적 근거, 다시 형사학적 근거라는 것은 우리가 공존하기 때문에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존의 원리 때문에 윤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윤리적 현상은 이 세계가 결정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우리가 윤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악행을 저질 수도 있고 선행을 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악행을 저지르거나 선행을 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상하지 못한 다른 결과가 올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동남아라든가 인도 같은데 인구 과밀 지역에 보게 되면은 철로가 있는데 기차가 지나가는 철로 바로 옆에 집이라든가 가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집에서 더우니까 그쪽 지역은 엄마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갓난아이가 그 집에서 기어 나와가지고서 그 철로에 올라갔다고 해보자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되면 그걸 치우겠어 안 치우겠어요? 애를. 애가 죽기로 결정되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걔는 죽지 않기로 결정되어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윤리적 현상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세계가 우리의 인간의 정신적 자유의지가 개입되기 때문에 이 결정론적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다. 꼭 완전한 결정론은 아니지만 결정론적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 F, 인간계에서 자연계로의 윤리적 확장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다른 생명체에게도 윤리적 원형이 존재한다. 루러의 경우처럼. 이건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다음 다시 화면에서 우리가 D에 해당하는 도덕 형이상학으로서의 윤리학의 존재론적 기반이 뭐냐 이게. 존재적 기반이기 때문에 같이 존재한다. 공존한다는 데서 그 논리적 기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만약 공존하지 않는다면 윤리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 니코마쿠스 윤리학,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은 그 경전으로부터 근대 존 밀턴의 공리주의적인 자유론이라는 경전에 이르기까지 윤리는 공존의 원리의 그 논리적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공존의 원리는 논리적 기반이기도 할 뿐더러 동시에 형이상학적, 즉 존재론적 기반인 거예요. 동시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늘 한국의 정치 지형에서 자유와 자유민주주의를, 즉 이러한 정신적 자유와 정신적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정치인들은 많지만 그들이 과연 밀턴의 자유론을 얼마나 읽었고 또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싶을 때가 많다. 왜냐하면 그들 정치인들이 자유라는 단어를 부르짖는 경우가 많으면 많을수록 대체로 그들 정치인들은 타인들의 자유를 무시하고 짓밟는 행태를 보이는 정치인들이기 때문이다. 물론 예외는 있겠죠.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자유라든가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정치인일수록 무식하고 또 타인의 자유를 무시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대체적으로 봐서.
그래서 공리주의 또한 이 밀턴이 주장했던 공리주의는 공통의 이익, 공존의 원리에 그 논리 기반을 두고 있는데 그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밀턴이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한계 내에서의 자유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는지 모르는지 이 정치인들한테 묻고 싶은 겁니다. 얼마나 많은 부정과 부패를 행하고 있어요. 오늘날 한국의 정치인들이. 이 사람들이 부정과 부패를 하는 그 순간은 모르겠지만 그것이 결과 여러 그 단계를 거쳐서 결과적으로 많은 백성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럼. 인식했다면 그들이 그렇게 행동할 리가 없겠죠. 자, 그럼 다음 화면에서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아까 룰의 경우에서처럼 윤리의 확장이 필요한 겁니다. 인간계에서 자연결의 윤리적 확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생명체들,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에는 저는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생명을 가진 것은 정신적인 의식이 있는데, 정신의 의식이 있는데, 정신이 있는 한에는 정신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윤리적 원형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 생명체들과 공존하고 있는 한에는 그 타 생명체들에 대해서도 윤리적인 원리를 지켜야 되는 게 우리가. 그리고 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완전한 물질계 무생물계에도 무생물과도 우리가 공존하고 있는데 그 무생물에게도 생명체가 없다고 해서 아무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함부로 지하수를 막 남용해서 파헤치면은 그걸 토지 개발을 무분별하게 하게 되면 생태계 균형이 파괴돼가지고서 결국은 우리에게 비참한 결과가 도래하는 건 나중에 한참 후에 돌아오기 때문에 그걸 모를 뿐이지.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아메리카 인디안들은 북미 인디안들은 돌 하나도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돌이 거기 있을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로는. 그만큼 우리는 다른 생명체들, 우리하고 똑같은 생명체 인간, 다른 인간들, 타인들, 그 다음에 또 우리하고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체들, 자연의 생명체들, 또 그 다음에 생명체도 아닌 심지어는 무생물체들에게조차도 우리는 윤리적 관계를 맺고 있으면 윤리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건.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제가 다음 화면에서 우리 하나의 제 개인적인 경험, 즉 윤리적인 경험을 하게 됐는데 윤리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겠죠 이게. 결국은 이 휴게소에 이 유기견을 이제 예를 제가 드렸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한 달쯤 됐을 거예요. 한 달인지 보름인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지방에 이제 한적한 휴게소에 이제 7시쯤 도착하게 돼서 저녁을 거기서 사 먹고 조금 졸음이 와서 눈을 붙였는데 9시에 일어나 보니까 비가 왔어요. 그때 제가 도착할 때 7시쯤에는 자동차들이 한 20대쯤 있었는데 20여 대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9시에 일어나 보니까 한 3대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서너 대밖에. 제 바로 옆에 자동차들이 2대 있고 왼쪽에 한 대가 있고 그 사이에 자동차들이 주차하는 그 주차 위치 위에 큰 게 덩치 큰 흰둥이 한 마리가 멍청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꼬리가 노란 걸 보니까 아마 레브라도 리트리버하고 진돗개하고 아마 잡종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그 순간 어떤 남자분이 지나가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 강아지를. 그래서 나가서 보니까 그분은 이제 잠깐 어디 화장실을 갔고 그 강아지한테 다가가서 너 왜 혼자 있느냐. 그거 저한테 말을 할 일은 없겠죠, 그 녀석이. 딱 해서 제가 빨리 가서 편의점에 가서 뭘 사와야 되는데 뭘 살 게 없고 작은 휴게소에서 비스켓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달지 않은 비스켓인 리치 크래커를 사와가지고서 물하고 사는데 물은 안 마시고 크래커는 순간적으로 다 받아 먹었어요. 얘가 배가 고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말 저 말 걸으니까 뭐 얘가 말을 못 하니까 정말 멍청이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사람이 왔어요. 아까 사진 찍은 사람이 돌아와가지고서 우리 둘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마 그분 말씀이 이제 이 유기견이 틀림없는데 제가 그래서 자기가 사진을 찍어서 119에 연락을 했다. 경찰에 신고를 했다. 조금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119 달려왔어요. 119 구급대가. 불 번쩍번쩍하고 119 구조대원들이 밧줄을 꺼내니까 이 녀석이 도망간 겁니다. 못 잡은 거죠. 또 이제 그 녀석은 이제 방황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가슴 아픈 그 사연을 보고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자기가 기른 개를 여기다 갖다 버릴 수 있겠는지. 자기가 저 기르지 못하겠다면은 동물보호소 같은 데 가가지고서는 이제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무책임하게 비윤리적으로 자기 자식 같은, 정말 어린이라 말 못하는 어린이 서너 살짜리 어린이라고 봐야 돼요. 이 의견은. 그걸 갖다 버린 거, 자식 갖다 버린 겁니다. 이 사람. 버린 사람은.
이걸 쓸 때 정말 너무나 제가 이 슬픔에 빠져서 이 유기견 입장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마음을, 유기견의 마음을 제가 글로 한번 표현해 봤어요. 이 글이. 그리고 그 유기견이 느끼는 참담한 슬픔, 그러한 것을 갖다 가장 잘 표현한 곡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넘버 2번 케펠 280은 이 악장인 것 같아요. 이 악장을 들을 때마다 저는 어떤 걸 느끼는가 하면 모차르트의 음악의 근원은 거대한 슬픔의 바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 전 세계 어떤 음악보다도 가장 거대한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심한 심을 표현하는 음악이 모차르트 음악 같아요. 그 중에서 이 악장은 앞골입니다. 그래서 이 악장을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제 마음을 투사한 유기견의 기도라는 글을 보시면서 이 음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